조상훈의 뉴스 픽. 김광진 의원은 관련 증언을 공개했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개통을 밟아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증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민주당 김광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수요일 뉴스피드 정승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입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이 석방됩니다. 대법원 2부는 23일자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인 이 씨를 증인으로 검찰 측 주신문을 진행한 뒤 모레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에 이어 25일에는 국정원 수사관 문모 씨와의 대질 신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정문원 의원은 어제 검찰에서 대화록에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미 포기 발언이 없다는 진실은 국방부와 검찰 발표로 드러났다며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사이버 부대 해체 요구에 대해서 사이버 부대를 해체하라는 것은 우리 국방력의 일부를 떼어내라는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군 소식통은 오늘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과 지휘 개선을 포함한 수사 대상은 현재 30여 명 수준이라며 상당수 압수수색을 했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방송 진행상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스톱7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만 5세 이하 영유아들이 평균 3살도 안 돼 스마트폰을 처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음 이용 시기가 이럴수록 스마트폰 이용 시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이었습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잃지 않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면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내용을 질문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십시오. 지금 시스템이 원활치 못해서 여러분께 방송이 매끄럽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훈의 뉴스피드 이어지겠습니다. 네,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십니다. 길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정부가 계속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네. 좋다 이런 장밋빛 전망 분석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일단 오늘 또 기재부 장관이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발언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걸 국가가 나서서 높이겠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일단 과거 관치 경제나 어떤 계획 경제 수준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바라본다라는 건데
이런 관점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진 것이 별로 없었던 시절에 자원을 집중해서 일부 기업이나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법이 통했던 때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 2010년을 제외하고는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이 한국의 성장률이 높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면서 내년도 경제 전망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정부 부분이 주도한 경기 회복세였었는데 내년에는 이걸 민간 중심으로 유도를 해서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을 하고 투자도 활성화하고 민간 소비 등 내수를 키우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지난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4.4%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게 대부분 정부의 그 추경 예산에 의한 성장이었습니다. 건설하고 내수 소비가 증가가 됐었는데 그게 대부분 그 정부가 투자한 그 토건 사업이나 아니면은 정부가 그 복지 관련해서 지출을 한 부분들이 이제 소비로 이어진 부분인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 민간 경제 회복으로 이어졌느냐는 아직까지 좀 의문인데 정부 부문에서 너무 좀 장밋빛으로만 내년 경제 전망을 그 내다보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게 내년도에는 다시 만약에 경제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할 경우에 세수가 또 부족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추경 예산에 여러 가지로 국가 빚만 또 늘어난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게 좀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예. 또 요새 뉴스에서 보면 각 증권사들이 내년 이제 코스피가 뭐 1900에서 최고는 2500선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국내 경제가 더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년 뭐 증권사들이 이런 좀 전망을 해왔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코스피가 1800에서 한 2300 정도 갈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1700에서 2000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이 증권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익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이제 문 닫는 증권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또 우리나라도 주가는 그런대로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증권사의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는 거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격만 높아지고. 예. 어쨌든 이렇게 증권사도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그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이게 조금 긍정적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권에 좀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좀 하는 투자를 권유하는 모양새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증권사들 자기들 앞도 못 내다보면서 예. 네, 경제 맞습니다. 전체를 전망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부는 이런데 사실 실제로 가면요. 지금 사회 예.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들의 경제 기반 흔들리고 있다. 예. 이런 기사가 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실제와 또 정부의 주장 좀 많이 네.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뉴스를 보면, 그 인터넷에 댓글을 보면, 정말 붕괴하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그런 이제 뉴스만 나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통계청하고 금융감독원하고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2013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가계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의 경우에는 그 자산 보유액이 올 3월 말 기준으로 평균 한 3억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고요. 예. 이게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1년 전에는 한 3억 4,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어서 1년 전보다 1,000만 원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40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져보면 작년보다 올해 한 몇백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몇백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40대, 어떻게 보면 중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구, 40대의 가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좀 보여지고요. 예. 이렇게 자산이 줄다 보니까 지출도 같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40대 가구의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9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올해가 2,900만 원으로 지난해 2,983만 원보다 한 80만 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게 줄어들인 품목을 보면 주로 식료품이나 교육비 등을 줄였고요. 그런데 반면에 공적연금이나 세금 같이 이제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비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오히려 30만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어제도 잠깐 그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공공요금들이 줄지어서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는 그 뭐 여러 가지 물가나 에너지 비용의 상승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정부의 부실 재정 사업에 있습니다. 또 원전 비리와 같은 비리도 있고 방망 경영도 있고. 근데 이렇게 정부에서 본인들이 어떤 비리나 경영의 그 미흡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너무 쉽게 좀 국민들에게 이렇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또 이게 사실은 어쨌든 돈을 써야 되는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 돈을 부채로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40대 가구 중에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74%가 넘습니다. 근데 30대나 50대를 보면 70%나 70%가 조금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전체 가구를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수준인데 이거에 비해서 40대는 지금 빚이 좀 과도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빚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소득 대비 많은 돈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면 40대 가구는 22% 정도, 그러니까 100을 번다라고 하면 22, 거의 뭐 4분의 1 가까이를 빚 갚는 데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다른 모든 연령대 중에 유일하게 20%를 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18%가 조금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40대, 뭐 40대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들의 빚이 많긴 하지만 특히 40대가 빚이 많아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게 정부하고 언론하고 건설사들하고 국민에게 계속 그 엉터리 사기 정보 이렇게 좀 흘리면서 빚내서 집을 사라고 계속 떠밀었고 결국엔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벼랑 끝으로 거의 내몰리고 있는 형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40대는 어떻게 보면 한창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모아야 되는 세대인데 이 세대가 벌써부터 소득이 느는 속도보다 빚이 느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면 앞으로의 경제는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계속 이 경제 성장률에만 계속 집착하면서 그 국민들은 어떻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너무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현실하고 좀 괴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뭐 숫자로 경제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실생활이 네. 나아지지 않는다면 뭐 공감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본의 아베 총리 지난주였죠. 그 중국과 한국을 향해서 망언을 했는데 예. 이 망언이 아베노믹스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네. 나왔죠. 일단 그 최근 일본의 유력 주간지인 슈칸 분슈에서 그 아베 총리의 발언을 기사로 실었는데요. 아베 총리가 사석에서 중국은 어처구니가 없는 국가이지만 아직 그래도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다라고 말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아베 총리는 뭐 일단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기사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일본에서 나오는 그 망언들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게 이 기사에서는 아베 총리나 어떤 일본 경제의 그 초조감이나 뭐 불안감 같은 혹은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이게 일본이 굉장히 우경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면을 좀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슈칸 분슌이라는 주간지가 그 일본에서 적은 부수를 판매하는 그런 작은 주간지가 아니라 일본 최대의 그 주간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선일보 같은 그런 정도의 크기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렇게 그 유력한 주간지에서 이런 정도의 기사를 내는 거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안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도를 가지고 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먼저 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아베노믹스는 크게 세 개의 화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그 기동력이 있는 재정확 대책, 두 번째는 일본은행의 대담한 금융 완화책,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 부분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큰 테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재정 확대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뭐 이미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정 확대책은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좀 무리를 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굉장히 그 재정 확대책을 많이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민간 경제로 흘러들어간 효과가 실제 GDP 성장률에서 거의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두 번째로는 금융 확대책을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유럽처럼 돈을 풀어서 그 어떤 그 통화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주가도 올라가고 엔화가 좀 약세되는 영향이 있었는데 이게 그나마 조금 영향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미국에서 출구 전략을 그 언급하고 이제 언제 하느냐 이게 시기를 갖고 있는 바람에 이 효과도 지금 그나마 반감이 되고 있고요. 예. 세 번째 민간 부분 재생의원 구조개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
거의 10년 동안 내내 해오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구체성이 없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어서 시장에서는 거의 그 반응을 안 보이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아베노믹스에 내밀고 있던 모든 테마들이 거의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발언 같은 이런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그 일본 경제의 발목을 더 잡고 있다라고 저희 연구소의 그 경제시평에서는 그 분석을 했는데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우리나라와 계속해서 영토 분쟁 등 외교적인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경제 규모면에서는 이미 중국이 일본을 앞질러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중국이 예전에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쳐오다가 올해서부터 이게 내수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이 예전에 미국이 했던 것처럼 세계의 소비를 이끌면서 세계 경제의 어떤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로 중국의 수출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가 하면 아직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한국 역시 IT 산업이나 자동차 업종에서 일본 기업들하고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격차를 계속 좁혀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이런 정치 외교적인 문제들을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만들게 되면 아베 총리나 또 일본의 우익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더 이득될 것이 없고, 오히려 안 그래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베노믹스가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경제 소식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였습니다.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 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 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네티즌들이 주목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국민TV 뉴스의 김지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일제 피해자, 희생됐던 분들이 중심이 됐던 것 같아요. 명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후속 소식이 궁금한데 어떤 조치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까? 네, 어제 국가기록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뿐만 아니라 3.1운동과 일본 간토 대지진 피살자 명부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우리 외교부가 피해자 배상에 대한 입장 정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외교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일제강점기 피해 자료가 등장해서 피해자 배상 문제가 정부 입장을 재정리하는 데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 일본이 고민이 많아야 될 상황인데 우리 정부 특히 외교부가 좀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요. 외교부의 기존 입장이 어땠습니까? 네, 외교부는 그동안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에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예.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었는데, 그러다 지난 5월이죠. 대법원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가 개인에 대한 사법부의 배상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공개된 그 명부에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3.1운동과 간토 대지진 피해자의 배상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에 발견된 명부의 성격과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까지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이들 사안이 한일 협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일본 정부의 책임 문제를 제기할 성격인지 등을 재차 따져보고 있습니다. 쉽사리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자료 보면은요, 그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그대로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든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또 배상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정부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여론이 높아서 외교부도 부담스러운 입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3.1운동이나 간토 대지진 희생자 후손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외교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처럼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간토 대지진의 경우 민간 자경단이 학살을 저지른 게 상당수라서 정부 간 배상 문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거듭하고 있고요. 3.1운동 때 일본 헌병이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일본 정부 행위이긴 한데요. 한일 협정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이 일본에게 우리가 독립운동 희생자들이 있음에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교부의 고심이 짧게 끝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이번에도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소식인데 그렇게 썩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씁쓸한 소식인데요. 친일파 후손에게 땅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이진호의 후손에게서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켰던 토지를 법원 판결에 의해 돌려주게 됐습니다. 이진호는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항무국장에 오른 인물인데요. 조선사 편찬위원으로 식민사관을 전파하고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는 등 일제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그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이며 2만 3천여 제곱미터를 국가에 귀속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이진호의 손자 이모 씨 등이 불복해서 지난 5년 동안 국가와 법정 다툼을 벌였고요.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겁니다. 예, 재판부의 판단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고법 행정 11부의 최규홍 부장판사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 임야 조사 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받기는 했지만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땅이 친일 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 행위를 한 대가로 이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에 앞서 대법원도 관련 특별법을 경직되게 해석 적용할 경우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관계없이 친일 재산으로 추정해서 박탈당하는 위헌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예. 이미 친일 행위 이전에 소유권이 있었던 땅의 가능성, 그리고 그 또 친일 행위와 이 땅을 소유하게 된 연관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게 법원의 판단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반대 여론, 비판 여론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오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더 낮추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구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공사 트위터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전이 뼈를 깎는 심정이란 표현까지 사용해 가면서 계속 사과글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이 논란의 시작은 어제 한전이 올린 트윗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트윗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리는 바람에 누리꾼들에게 더 큰 분노를 샀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용도별로는 산업 일반용은 각각 6.4%, 5.8%, 주택용은 2.7% 인상한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 한전이 올렸다는 문제의 트윗 어떤 내용이었죠? 이 트윗에는 전기요금 어느 나라가 가장 낮을까요? 라는 글과 함께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대만 등의 전기요금을 비교한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한전은 이 그래프가 국제에너지기구의 OECD 회원국 전기요금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전기요금은 산업 부분의 경우 메가와트당 82.4달러, 주거 부분은 93.1달러로 OECD 평균인 122.3달러, 171.2달러에 비해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요금이 인상돼 가계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 훨씬 낮다는 내용의 그래프가 제시된 것이라서 누리꾼들이 그래서 더 올려도 된다는 거냐면서 불쾌한 감정을 표시했습니다. 예. 한전 입장에서는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이 어땠기에 한전이 계속 사과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많은 트위터리안들이 각 나라별 소득 수준을 무시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가정용, 산업용 비교는 했나요? 그리고 저 나라들의 일반인 소득은 비교했나요? 미국, 영국과 한국의 시급 차이만 단순 비교해도 얼마 차이 나는지 아나요? 그리고 외국의 누진세 포함 여부는 반영했나요? 라면서 양아치 짓거리 마요라고 아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또 다른 누리꾼은 인상 요인을 찾아볼 필요가 뭐 있어. 너희들의 부정부패 그것만 안 해도 인상할 필요 없지 않을까? 와, 우리나라가 가장 낫네요. 그래서 더 올려도 된다는 거네요. 대남 국민 심리전이야? 이렇게 싼데 누진세는 왜 가정만 적용할까? 기업들은 이라며 한전의 경솔한 트윗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전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퀴즈 형태로 포스팅하는 걸 선호하는 직원이 상황 판단을 못하고 올려서 지금 삭제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건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정확한 근거나 비교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가장 낮다 이렇게만 올려서 시민들의 분노를 샀군요. 네. 네, 평양에 속옷이 투하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실제로 북한 평양에 속옷이 투하됐습니다. 스웨덴의 속옷 브랜드 뷰에른 보리라는 회사인데요. 핑크빛의 속옷을 평양에 투척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뷰에른 보리는 어제 자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사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평양에 도착해서 속옷을 뿌리고 온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뷰에른 보리 평양에 가다라는 제목의 긴 글입니다. 속옷 투하 여행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뷰에른 보리는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운 회사입니다. 세계 30여 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요. 특히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평양에 속옷을 투하한 이유요? 홍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 10월에 뷰에른 보리가 한 달 동안 거대한 유혹이란 이름의 이벤트를 통해서 유혹이 필요한 도시를 가리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도시에 섹시 속옷 450벌을 공중 투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이런 이벤트 소식에 전 세계 누리꾼들의 장난기가 발동을 했고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평양이 1위에 선정됐습니다. 결국 뷰에른 보리 측은 30일간의 투표 결과 평양이 1위를 차지했다면서 속옷 투하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예, 이 투표에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많이 참여한 거 아닐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예, 실제로 하늘에서 투하한 건 아니죠? 네, 공개된 여행기에 따르면 뷰에른 보리 관계자가 스톡홀름의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았고요.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4박 5일 동안 평양 양각도 호텔에 머물면서 호텔 외부, 로비, 복도 등 곳곳에 속옷을 두고 왔습니다. 떠나기 전날에는 41층 호텔 창문 밖으로 속옷을 던졌고 직원을 위해 속옷을 두고 왔다면서 자신이 묵었던 방에도 속옷 2장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투표에서 평양이 1위 됐을 때 이벤트 무산될 줄 알았는데 뷰에른 보리 대단하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 속옷을 진짜 뿌렸다니 목숨 걸었다. 비행기 타고 막 하늘에서 뿌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파리에 갔다가 속옷을 두고 온 어떤 분도 계신데 속옷이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지혜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방부 장관 직속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는데요. 증언을 이끌어낸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오늘 대정부 질문도 하고 바쁘셨죠? 예, 좀 그랬습니다. 예, 우선 이런 증언을 해준 사람이 좀 궁금한데요. 정확한 신원까지는 밝히지 못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직책에 있었던 사람인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신원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분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전 현직에 계셨던 간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에 근무했던 전현직 간부 또는 근무하고 있는 예. 예. 그 증언하신 분들이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증거 같은 것도 혹시 제공하셨습니까?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냥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 증언의 진술을 확인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진술 그리고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크로스 체킹을 해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까지만 현재 공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인데요. 예, 물론 여러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좀 더 이제 확인 작업을 거친 다음에 또 공개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추가 공개를 하시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이버 사령부가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작업 상황 이걸 매일 청와대에 이제 보고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 청와대에 보고한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상봉 단장 그리고 사이버 사령관, 국방장관, 청와대 혹은 국정원 뭐 이런 식의 루트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국방장관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그 제외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좀 건너뛰어서 보고가 됐을 수도 있다. 예. 아마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국방장관으로서는 본인은 진짜로 그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그 김관진 국방장관이 민주당 안규배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아마 이런 배경에서 그럴 수도 있다. 예. 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논쟁이나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장관이 임기응변으로서 모른다 혹은 그 상황들을 부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정으로 보면 장관을 거치지 않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류들을 소위 블랙북이라고 하는 이 서류들을 만든 사람들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만들었고 여러 절차, 그러니까 보고 체계 과정이 있는데 장관이 모른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배제되었거나 혹은 무능했거나라고 둘 중에 하나겠죠. 예. 뭐 김관진 장관의 그 입장을 별개로 하더라도요. 지금까지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 그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댓글 활동, 개인적 차원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방부의 지금까지 해명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잘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이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도 뺄 수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G20 정상회담이라든가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공적 조서에 이미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면 이제 선거에 대한 개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의 정치인이나 혹은 그 여당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입장들을 트윗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것을 이미 국방부가 인정한 요원들의 글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한 것처럼 오상공 단장이 먼저 글을 쓰면 그것에 따라서 줄줄이 댓글을 달고 하는 이 행위들을 보면 충분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 의원님도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정부 질의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었고 또 정부 측 답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상공 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하나의 글을 쓰면 그것에 연계돼서 요원들이 글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글들이 국방부의 관내에서 GPS 찍히는 것들을 보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공적 조서들에서 보면 G20 정상회의나 혹은 4대강과 관련해서 그 지표를 설정합니다. 총 몇 건 정도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초과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을 주거든요. 예. 그러면 누군가가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꾸준히 체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업무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부 측과 국방부는 끊임없이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만 반복을 했습니다. 예. 국정원이 사이버 사령부에 심리전 지침을 내렸다. 전현직 군 관계자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사실이라고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부분들을 파악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구두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오시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도 더 체크를 하고 저희가 문서나 혹은 다른 것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또 확인이 되면 추가로 공개를 하시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 예.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 셀프 수사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사본부장이 소장급이신데 국방장관이 직접적으로 이 사이버 사령부는 국방장관의 직활부대거든요. 그러면 보고체계에 국방장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 국방장관을 소장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코어로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있는 연재욱 사령관인데 예. 이분에 대해서 과연 청와대에 있는 사람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죠. 예. 아마도 몇몇의 꼬리 자르기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예, 오늘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일까요? 일부 보도를 보니까 한 30여 명 넘게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압수수색도 했다. 이런 예. 군 당국의 좀 발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30여 명, 정확하게 말하면 34개의 아이디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어떤 직급의 누구인지까지를 공개한 거기 때문에요. 추가로 국방부가 밝혀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사실도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군 수사가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특검 얘기하셨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 국가기관의 전반적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국정원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예.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에서 특위는 받아줄 수 있지만 특검은 안 된다는 입장인데, 예. 앞으로 이거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찌 보면 새누리당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빼도 박지 못하는 증거를 대고 다음 선거에서도 과연 당신들은 이렇게 선거를 치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국민들이 하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조만간에 그러한 상황들이 초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공개하신 부분 또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지난 대선 국가기관이 이제 총체적으로 개입한 의혹, 예.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는 별개로 예.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지금 정도의 상황에서 선을 긋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신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예.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조사와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부분도 물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지난 대선 개입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 김광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국민TV가 이번엔 대구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공정방송 됐나 됐다 국민TV 아이가가 이번 주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합니다. 가수 손병유의 미니 콘서트, 최동석 이사의 왜 협동조합인가 특강,
EJ 이작가와 문희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공개방송으로 꾸미는 이번 한마당에 대구 경북조합원과 시민 모두를 초대합니다. 11월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 수성구 황금동 143번지 1호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참언론 국민TV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함께 만들어 보시죠. 네, 라면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설문은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면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내용을 질문하시겠습니까? 의견 부탁드렸는데요. 몇 분이 의견 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라면을 잘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다른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귀태 정권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입니다. 정홍원 총리는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겠다는 얘기고요. 혹시 가축도 경호 대상입니까? 이것도 수사 중입니까? 이런 질문하겠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 메가스톤님 의견입니다.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행안부, 경찰의 거짓 수사 발표 등등 각종 국가기관에서 총체적으로 선거 개입했는데 이것이 부정선거입니까? 아닙니까? 부정선거면 박근혜 씨는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의견 주셨고요. 가특님입니다. 정홍원 총리 당신은 NLL 논쟁의 이득볼 집단이 북한이라고 했는데 그럼 NLL 대화록을 유출하고 없는 포기 발언이 있다고 이야기한 김무성, 서상기, 정문원 의원은 종북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예. 라면 앙케이트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한 가지 조합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청취자들께서 궁금하실 내용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경향신문 일면을 보시면 국민TV가 내년 4월 1일 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직종에 걸쳐서 인재를 모시는 채용 공고가 나갑니다. 신문 광고로도 나가고요. 또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 인재 채용에 지원하는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지금 당장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경향신문 일면 그리고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오셔서 국민TV 개국을 노종면 단장이 이끄는 그런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열정과 능력이 있는 분들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주위에 뛰어난 인재가 있으시면 국민TV가 이런 채용 공고가 났다라는 말씀을 좀 적극 알리시고 추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일자 경향신문 일면 신문 광고와 또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세한 그 채용 분야 그리고 또 지원 방법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정가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이 오늘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특별히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검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그 수사 대상을 좀 밝혔습니다, 오늘.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연일 특검과 관련해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본격적인 여론전을 좀 전개하려는 그런 차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죠. 박범계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특검의 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포털과 새누리당의 연계 의혹 등 국가정보원 관련 잔여 수사, 그러니까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그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 이 과정에서 지금 외압 의혹이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켰고요. 또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또 새누리당 사이의 연계 의혹, 그리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공개 의혹,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들 몇 가지 사안들은 사실 한 달쯤 전에 처음 특검을 얘기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예. 오늘은 이들 수사 대상에서 두 가지가 더 포함이 됐습니다. 하나는 시발단 활동,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산하에
국민편익위원회, 이름도 굉장히 긴데요. 예. 거기 SNS 미디어 단장이었죠. 윤정훈 목사가 운영한 그 불법 댓글 아르바이트 팀,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발단의 활동, 이것도 지금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고요. 또 국가보안처의 안보교육 DVD와 함께 안전행정부의 보수편향 자료 배포한 내용, 이것들도 그러니까 안행부의 우편향 안보교육, 이것까지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특검 대상이 아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주요하게 반박하고 있는 논리가 이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그리고 2008년에 고위직 검사의 이른바 삼성 떡값 수수 의혹, 이런 부분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도 특검이 실시가 됐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예. 또 새누리당에서는 군 사건의 경우에는 특검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헌법을 위배하는 게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특검법을 발의할 당시에 군에 대한 수사 규정을 명시하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특검 추진을 위한 합동 TF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 TF에는 민주당뿐만 아니고요, 다른 야당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또 종교계 인사,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특검법 자체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이렇게 공동 발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박범계 의원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법률가답게 조목조목 이제 새누리당의 주장을 좀 반박을 해줬는데요. 네네. 문제는 과연 새누리당이 이런 것들이 포함된 수사 대상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받아들이기가 없을 것 같다는 데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입장 변화 없지 않습니까? 네,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서 국회 안에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특위를 신설하는 거에 우리가 동의를 해줬으니, 예. 민주당도 특검 특위 둘 중에 하나 우리가 받아줬으니 특검은 포기해라, 이제 이런 입장이죠. 그러면서 특위를 받아들였으니 새 예산안, 또 주요 민생법안, 이런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는 지금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황이죠. 예. 이러다 보니까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이들 3인의 조속한 임명, 이것부터 좀 문제를 풀어가겠다, 나름대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주당의 원샷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이런 입장을 거듭해서 오늘도 밝혔는데요.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민생을 당파적인 목적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볼모로 삼는 것이 민주당의 의회 민주주의냐, 민생을 챙기려는 박근혜 정부, 또 새누리당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당파적 이익을 꿰차려는 게 바로 특검이고, 또 특검과 예산안 법안을 연계하려는 그런 정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새누리당이 특위를 수용했다, 그러니 특검은 민주당도 포기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특위를 수용했다, 이렇게 보기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새누리당의 방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검찰개혁을 굉장히 강도 높게 얘기를 했었고요. 예. 이 검찰개혁 방안을 시행을 하자, 이러면서 여야가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개특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9월 말로 활동이 종료가 됐는데 단 하나의 성과도 없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이유가 이 사개특위에 전혀 권한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논의는 하되 입법권은 부여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사개특위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개특위에서 이런저런 공방들은 많이 있고 이런저런 제안들은 있었지만 결국 아무 성과물이 없었거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특위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만들자고는 해놓고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겠다. 이거는 결국은 국정원 개혁 문제도 그냥 정쟁 정도로 대충 넘어가겠다 이런 정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국정원 개혁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정원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핵심인데, 그렇죠. 네,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냥 말싸움만 하라,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회 상황은 이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오늘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술렁이었는데요. 물론 청와대에서는 아직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다. 확정된 방침은 아직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예. 당장 내일부터는 지금 물리적으로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여권의 전반적인 기류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입장을 잡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보면요.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이튿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한 번 더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행정부를 통해서 국회에다가 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 이런 요청 공문을 접수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이 청문 보고서를 오늘까지는 좀 보내달라 이렇게 지금 명기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일 이내의 범위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당장 하루 만에 보내달라고 해놓고 보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이 내일부터는 언제든지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르면 내일은 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야당에서는 당연히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임명을 강행한다면 제3의 인사참사를 부를 것이고 또다시 불통, 독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각인시키는 결과가 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결국은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 정도로 본 것 아니냐. 문영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해명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이 있다면 내가 물러나겠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거기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검찰총장의 경우에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검찰총장은 임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에서는 이 문제는 그냥 정면 돌파하고 가겠다 이런 쪽으로 입장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그렇잖아도 지금 여야 대치가 굉장히 가팔라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청와대가 내일 만약에 임명을 강행을 한다면 또 내일이 아니라 보통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금요일 날 일들을 많이 하니까요. 모레라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 대치 국면 훨씬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정부 질문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특별히 군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좀 질문이 이어졌고 답변하는 사람들은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죠? 오늘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활동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버사령부 이 삼각 연계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고요.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정치 공태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예. 말씀하셨듯이 정홍원 국무총리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답변에 나선 정부 측 인사들도 대선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개인들의 일탈 행위에 불과했다. 이런 정도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때 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지침을 내렸었다. 그런 만큼 청와대 수시로 보고가 됐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폈고요. 또 심리전단이 지금 70명에서 8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댓글 단 사람이 34명 정도인 걸로 지금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개인적 일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 특히 오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청와대의 치밀한 계획과 지원 속에서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이 이루어졌고 또 증언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이 사이버 사령부의 증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이를 주도했던 사람 두
사람을 거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의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그리고 대선 당시에는 사이버사령부 관련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현재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이죠. 연재욱 비서관, 이 두 사람을 지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이버사령부가 제출한 2012년 결산안, 그리고 2014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을 해보면 이 530 심리전단이라는 곳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심의도 하고 또 배포도 하고 보고도 하고 평가도 하는 이른바 정말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가 야당 정치 공세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또 이 요원들의 SNS를 전수조사해보면 정치 관련 글이 3.6%에 불과한데 무슨 대선 개입이냐. 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질의를 하는 도중에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기자 출신인데요. 정복하지 말고 월북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졌고요. 결국은 민주당이 발끈하면서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진성준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정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너무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대출 의원이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박돌출 의원으로 잘못 들어가지고요. 네,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 소식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국민TV 인재채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경향신문 1면을 통해서 저희 채용 공고가 공식적으로 나가고요. 현재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 인재채용 지원란이 있습니다. 이 지원란을 통해서 입사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전형 방식이라든가 절차, 어떤 사람을 뽑는지 인재상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